안녕하십니까. 2022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샘플 문항 풀이를 함께 할 송주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요, 의사소통 영역하고 문제 해결 영역에 대한 부분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는데, 그 전에요, 샘플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요즘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었는지 대략적인 설명 한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의사소통 능력 영역은요, 전반적으로 문항의 난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평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시험들 가운데 이 코레일, 우리가 한국철도공사라고 부르는 이 코레일에서 의사소통 영역은 지문이 좀 많이 길어요. 특징이라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의사소통 영역이 취약한 학생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도 같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문항 구성 자체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거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등의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추론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해 유형과 더불어서 올바른 표기, 그러니까 맞춤법과 관련된 것이고요. 표준 발음법, 그리고 적절한 어휘의 선택 등 문법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은 독해와 문법,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교과 과정에서 학습하시기로는 국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사소통 능력이 어떤 문제들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느냐가 실제 전체 문항 구성과 전체 시험 시간 대비했을 때 나름의 중요도를 좀 갖고 있어요. 전체적인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중에서 25문항이 출제되는데 그중에 9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이나 뭐 요 초근래의 시기들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비중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찾기 일치불일치, 우리가 보통 의사소통이다 라고 하면 NCS를 통해서 학습을 하셨을 겁니다. NCS의 의사소통 영역에서 출제되는 기본적인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서술 방식이나 문단 배열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비중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주제, 일치, 불일치, 그리고 추론, 요 세 가지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래 들어서 보게 되면 추론 문제 같은 경우 난도가 좀 높게 느껴집니다. 이유는 추론이지만 일치, 불일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까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좀 소모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유형입니다. 글씨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네, 상하반기 같은 경우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2021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문법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맞춤법이나 어휘, 표준 발음법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샘플 문제에서는 공개가 됐던 유형이에요. 그렇지만 2021년 상하반기 2번 다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역으로 보았을 때 의사소통 영역은 100% 독해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세부 유형이 맞춤법과 어휘 그리고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표준 발음법 규정에 맞춰서 봤을 때 올바른 발음이냐, 또 맞춤법이 맥락에 맞게 보았을 때 혼동하기 쉬운 어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의미 구별을 정확하게 하면서 표기도 바르게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가 예전에는 출제가 되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공개된 샘플 문항, 2022년 상반기 문항을 보면 어휘 문제는 들어가 있는데 맞춤법 문제나 표준 발음법 관련한 문제가 문법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샘플 문항에서 처음으로 문법 파트가 어휘는 나왔는데 문법 파트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올해 2022년에는 문법 부분이 출제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보통 학생들께도 말씀드릴 때 그래도 출제될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출제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는 없으므로 일정 수준만큼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 수준만큼은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능력은 좀 갖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전체적으로 2021년에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말씀드리면 독해형만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주제찾기, 일치불이치, 추론 유형이었고요. 세트 문항이 없이 한 지문에 한 문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트 문항이 없었다는 건 한 지문에 한 문항. 그러면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코레일에서 세트 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지문의 길이는 상반기의 경우는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2021년 하반기에서는 그거보단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내외 정도로 예상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비문학 형태의 지문이 주로 출제됐습니다. 기존에는요, 이 한국철도공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국철도와 관련된 지문이라거나 내지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실용문, 그러니까 학술문이라고 할 만한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을 때 수능에서 독서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지문들보다는 예전엔 그런 독서 영역에 유사한 지문들보다는 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업과 좀 관련되어 있음직한 지문들 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2021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학술문, 그래서 비문학 형태의 지문이 주로 출제가 되었다 이고 2021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소한 형태의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영역인데 기존에는 인문 철학 막 이런 쪽까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었으나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학술문 위주의 그래서 수능처럼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지문들이 다수 출제가 되었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지문이 길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좀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그럼 의사소통 능력이 제한된 시간은 동일한데 지문이 길어졌어요. 이걸 시간에 다 풀 수 있나요? 내지는 이거 속도를 더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제일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문제로 접근하실 때 주제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지문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훑어서 읽었을 때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주제찾기 쪽에서 시간을 많이 벌어주어야 일치불일치나 추론 유형 문제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도 대개의 경우는 일치불일치 문제는 지문에 있는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선택지들이 나타나요. 어휘들이 대체되어서 쓰이거나 내지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의 구성을 보았을 때 서론에서 A라고 표현한 것이 본론에서 봤을 때 A에서 A 다시 과정을 거쳐서 B로 흘러가는데 A에서 B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들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맥락에 맞춰서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빠르게 좀 되셔야 그래야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문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선택지를 먼저 잘 보시면서 지문을 찾아서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바로 답을 고르는 방법이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세트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하면 지문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겠지만 세트 문항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이다. 발문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숙지하시면서 선택지 내용에서 전달되는 것을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선택지를 토대로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구나. 아마도 이 지문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것을 계속 연상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익숙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지문의 첫 문단에서 한 3문장 정도까지는 한번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선택지로 내려가시면 이 지문에선 대략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인데 선택지에서 봤더니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선택지 자체를 먼저 숙지하면 지문을 읽을 때 훨씬 더 이해도가 빠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도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짝 보러 가보겠습니다. 공개된 샘플 문항입니다. 2022년 상반기 샘플에서는 이렇게 1번 문제
처럼 어휘 문제가 제시됐습니다. 맞춤법이나 문법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어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맥락상 쌤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말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때문에 대개의 경우 맥락상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냐? 일단은 한자어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이제 친절한 경우는 한자 병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 병기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일정 부분 한자어들은 동음이어가 워낙 많잖아요. 그럴 때 그러한 함정을 피해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자 병기를 제시하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를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동음이어로 쓰였을 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한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잡아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코레일에서는 이렇게 한자 병기가 같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러니까 동음 이어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의미를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맥락에 따른 쓰임에 대해서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맥락을 잠시 보시면요. 코레일에서는 이제 부정승차의 소지를 없애고 승차권 반환 위약금을 줄여서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소지, 다른 쓰임인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소지라고 하는 것을 문제가 되거나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부정승차의 원인을 없애고 라고 해서요. 부정승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만한 원인을 없앤다 라고 했을 때 맥락상 적절한 것으로 보이죠. 이 소지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몸에 지니고 있다 라고 할 때 소지하다 이런 표현들도 쓰시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소지는 어떠한 것에 대한 부정적 결과나 부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다 라고 해석했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기억은 바른 쓰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은의 경우는 시범 운영한다 라고 돼 있죠. 이 운영의 경우는 운용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운영 안에는 운용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운영이라는 건 운용과 경영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쓰임이 되겠죠.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하다라는 의미로 운영 적절합니다. 뒤로 가시면 그러나 반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객의 위약금이 늘어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부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된 것이 아니라 그 주된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 따라오는 것, 붙어서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약금이 늘어나는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했을 때 그쵸? 주된 것, 기본적인 것에 뒤따라온 피해다 이죠. 됐을까요? 따라서 역시 맥락상 바르게 쓰였습니다. 개발로 보겠습니다. 아마도 개발과 개발의 경우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능력, 재능 따위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이용자의 스마트폰 GPS 정보를 비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요 개발로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생각해내다 라는 의미로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GPS 기능을 켜고 코레일톡 앱의 위치 정보 접근을 준용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았을 때요.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문구를 되게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맥락에서 봤을 땐 보다 적절한 것은 허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고요. 자, 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뜻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표준으로 삼아서 적용하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나 법률상의 용어로 쓰이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준용은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조금 성질이 다른 사항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사전적 의미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기존의 것을 약간 변형하여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 일 때도 매끄럽지 않고 조금 다르게 적용하다 라고 했을 때도 매끄럽지 않습니다. 될까요? 따라서 맥락상 봤을 때 준용은 적절하지 않겠다 이고요. 허락하여서 너그럽게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허용의 의미로 사용된 맥락입니다. 따라서 허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겠다. 자,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말씀드렸지만 한자어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게 되고요. 난도 같은 경우 대단히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어휘 능력 자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출제되지 않았었지만 샘플 문항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개가 된 만큼 여러분들께서 기초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을 좀 한 번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요. 가장 대표적인 독해 유형 문제입니다. 주제 찾기로 들어가 있죠. 자, 다음 글을 통해서 필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궁극적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죠. 이 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궁극 자체가 마지막이나 끝 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궁극적이다라고 하는 건 더할 나위 없는 지경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운 것 내지는 아주 바람직한 최종적인 상태 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다음 글을 통해서 필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는 가장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내용을 보시면은요. 아마 이 지문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지문의 내용은 주제가 명확하게 딱 하고 보이는 형태의 지문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첫 문단 읽고 마지막 문단 읽어서 주제를 도출해요 라는 게 실상 조금 어렵게 됐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지문들의 경우는요. 사실은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전개해 가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운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 하는 단계들이 보통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과 끝을 읽어서 주제를 찾아냅니다. 요렇게 학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점점 문항들이 난도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마지막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면서 내가 주제에 가까워요 라고 말하는 문장을 요즘에 슬쩍 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주제구나 라고 두드러지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인 지문의 맥락을 아주 빠르게 읽으면서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화두를 던져주는 첫 문단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과학이 무신론이고 윤리와 거리가 멀다는 견해는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가스트가 말하는 문화현대사에서 과학에 대한 반감을 부채질하곤 했다를 보게 되면 뉘앙스 자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는 읽을 수 없겠죠. 자, 과학이 무신론이고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견해는 결국 과학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채질했다로 요약이 될 것이에요. 돼요. 자, 사실 과학자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 이죠. 즉, 이 앞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필자는 어떻게 생각한대요? 과학자도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의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으려 할 수도 있다 이죠. 이게 이제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무신론자들 입장에서는 요 내용이 지금 괄호로 묶은 요 부분, 필자의 생각이 드러난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같이 뭐 있죠. 자, 아시겠지만 주제를 묻는 문제에서요. 굳이 이런 긴 이름을 가진 저명한
철학자든 혹은 저명 인사들에 대해서 이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필요는 사실상 없어요. 선택지를 쓱 봤는데 만약에 언급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그럴 필요가 없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선택지에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죠. 따라서 그냥 어떤 사람은 과학자인데 분자구조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다. 그러면 과학과 신이 결합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걸 비웃을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과학과 신의 결합에 대해서 과학과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만은 없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을 잘 읽었더니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연결해서 봤을 땐 일단 과학자와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돼요? 그랬을 때 긍정적인 태도에 가깝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요. 물론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많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앞문단에서 얘기한 신을 믿는다에 대해서 긍정적이었던 관점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이 문단의 끝으로 바로 넘어가요. 따라서 문단의 끝 문장에서 따라서예요. 그 문단의 핵심이죠. 과학의 본질을 무조건 비종교적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과학의 본질이 무조건 비종교적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이죠. 한 번 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주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중간에 한번 맥락이 바뀌거나 역접적인 문단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밑으로 갈게요. 오히려 과학자나 종교학자가 모두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과학과 신학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될까요? 자, 그리고 그 문단의 끝쪽으로 가보면은요. 어느 정도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고 우주를 통해서 신과 만날 수 있겠다고 믿기 때문에 신과 우주가 근본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돼요?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죠. 사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부분 잠깐 볼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과 종교는 대립한다고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과학과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관점에서 이게 이제 나아가 과학과 종교에 대한 관점이었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였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뭐 리처드 그레고리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어떤 누군가에 의한 주장인 것인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필자의 주장인 거니까 그럴 때 그러나 이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변화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유럽에서 일어난 모든 종교개혁운동은 전통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그래서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기존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뒤로 갑니다. 과학은 증거에 의존하는 반면 종교는 계시된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들 간에 극복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여러 가지로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예요. 그러나 나오죠. 종교인들에겐 계시된 사실이 바로 증거이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아니 종교인들에게는 사실이 증거야. 라고. 자, 그리고 뒤로 내려가서 보시면요. 마지막에 그러나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잘 해석하셔야 되죠. 일단 우리가 읽었을 때 필자는 전반적으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정도까지는 알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과학적 연구가 몇몇 과학자를 신에게 인도했던 것처럼 신학 연구가 그 신학자를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요. 결국 과학이 신에게 인도한 것처럼 자, 신을 믿는 연구가 과학자가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떠하다? 전혀 딱 떨어져 있는 서로 대립적인 관계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잘못 읽으면 신학 연구가 신학자를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면 신학 연구가 무신론자로 만들 수도 있어. 그랬을 때 그쵸.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과학하고
신학, 종교는 완전 대립된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 영향을 주고받는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과학적 연구가 신에게 인도했어. 과학자를. 그죠? 영향을 받아서. 따라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예요. 라는 정도는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답으로 가봅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읽어보시면 자, 과학이 종교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입니다. 양립은 뭐예요? 두 가지가 서로 따로 두 가지의 어떤 내용이 서로 동시에 따로 성립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과학과 종교가 각각 따로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요. 이중부정으로 느껴지게 되죠.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뭐예요? 과학이 종교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라는 거죠. 돼요? 각각 따로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이 몇 번이다? 1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앞서서 표현이 되어 있던 것으로는 대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죠? 그 관계로 보았을 때 어휘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한 표현들로 해서 그 상황을 적절하게 대체하는 어휘로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이 종교와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잘 맞아떨어지고요. 나머지들 과학자, 종교학자는 진리탐구라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한다. 일부 지문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겠고 과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다 라고 해서 과학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각 문단마다 비교됐던 종교는 어디 갔어요? 그죠? 역시 궁극적인 주제로는 적합하지 않겠고 신학은 신에 대한 증거들을 의심하고 재해석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역시 마찬가지. 당연히 3번과 4번은 바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 드러내고자 하는 바에서는 거리가 멀구나 볼 수 있어요. 신학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과는 다른 방법론을 적용한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지문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과학은 이런 거예요. 신학은 이런 거예요가 아니라 과학과 신학,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한 것이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하겠다. 됐습니까? 아마 지문을 읽어내셨을 때요. 분명히 적절하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잘못 고르시는 경우들은요.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는 맥락을 자칫 오해하거나 내지는 선택지 자체에서 전달하는 내용들에서 아마 딱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그나마 이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보시면 비교적 답이 잘 보이는 문제들이 사실은 주제 찾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주제를 찾는다는 건 아까 궁극적이다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에 따라서 잘 가되 글 전체에 대한 이해를 포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느 한 문단에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단의 내용을 토대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맥락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셨죠? 따라서 정답 1번이었다.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문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요. 철학이나 인문 이런 쪽 지문들이 유독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반대로 과학 기술 지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과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나 그런 어휘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과학이나 기술 마찬가지인데 어떤 인과관계나 순서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대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지문들이다 보니까 읽어내면서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휘도 어려운데 그 과정조차도 너무 복잡해.
여서 그래서 그 경우들 내지는 예술 지문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예술에서도 역시 좀 관념적인 어휘가 많이 나오는 데다가 이게 통시적인 관점인지 그러니까 시대순으로 나열되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지식들이 쭉 배열되는 과정 자체를 소화하는 게 힘드신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코레일에서 출제하고 있는 유형들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지문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아 나이가 이런 게 너무 어려운데 취약한데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지문일 뿐이다. 내가 못 읽어낸 글은 없다. 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차분하게 대신에 왜 점점 속도를 올리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주제 찾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속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결함으로써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시간이 요구되는 일치불일치 문제거나 일치불일치를 기반으로 해서 추론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추론 문제 역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시간을 좀 더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영역은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건 추리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 처리 능력을 평가하는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요, 선택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조건 추리 유형이 있고요. 자료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져가야 하는지 결론을 제시하는 문제 처리 유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 같은 경우 상반기에서는 이 조건 추리가 출제가 됐는데 하반기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25문항 중에서 8문항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결코 적지 않죠. 그랬을 때 이 8문항 중에서 자, 세부 유형 볼게요. 조건 추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한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다. 인데 이게 한두 문항이다 라고 표기가 되는 게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조건 추리다. 관점에 따라 조건 추리다. 문제 처리다. 라고 달리 볼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문제 출제가 될 때 당시에 시험지에 조건 추리, 문제 처리 이렇게 주고 문제가 출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좀 달리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건이 워낙 많이 붙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 처리이지만 조건이 붙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랬을 때 조건 추리형에 이제 두 문제가 출제됐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면 이제 2020에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냐? 출제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확률적으로 봤을 땐 출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원관리 능력이나 이런 쪽의 영역을 시험 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 영역에서 자원 처리 영역과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 추리보다는 문제 해결 쪽으로 가지 않았나. 자, 일단 조건 추리 유형은 진실과 거짓을 찾는 거고요. 이제 순서나 위치, 뭐 조건에 맞춰서 이제 순서를 찾아요. 위치가 어딘지 찾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건 추리 유형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게 문제 처리예요. 상반기 시험에서는 이제 조건 추리가 2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문제 처리 유형은 이제 6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반기 시험에서는 이 문제 해결 영역에서 문제 처리 유형이 100% 출제됐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제시된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주어진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이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이게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 후기를 많이 올리잖아요. 그걸 보면 가장 어려웠던 유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영역으로 꼽으시는 게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이고요. 그 중에서 이 문제 처리 유형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답을 많이 합니다. 같이 볼게요. 2021년 필기시험 분석입니다.
조건 추리 유형이 출제됐다가 이제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고요. 상반기 하반기이고 가운명세나 3단원법 진실과 거짓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건 추리에서 요런 애들은 빼고요. 순수하게 조건에 맞춰서 위치를 찾거나 매칭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출제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조건 추리 유형은 하반기엔 출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출제됐을 때 당시에 진실 거짓 3단원법 가운명제 아니고 순수하게 조건에 맞춰서 순서를 배열하거나 위치를 찾는 형태로 우리가 조건 추리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유형 그대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트형 문제로도 출제되고 아닌 문제로도 출제되고 해서 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실 게 문제 처리 유형에서요.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독해 유형이 좀 점점 비중이 생기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데 줄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로 그림이나 도표 등이 제시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도표 등의 자료가 추가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를 상당히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이해력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분석 능력과 이해력이 상당히 고도로 발달되는 형태의 발달되어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원관리와 유사한 유형이 하반기에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주어진 자료의 길이는 한 페이지 내외였는데요. 세 영역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 독해 같은 경우가 지문이 굉장히 길게 출제되잖아요. 하지만 그냥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는 형태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료의 길이를 놓고 봤을 때 독해보다 길어요? 그렇진 않지만 문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해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고 그에 맞춰서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보니까 거의 100% 추론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 세 영역 중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의사소통 영역과 수리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어려웠다라고 많이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실제로 문제를 제가 풀어봐도요. 의사소통 영역보다 얘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을 성실하게 하셔서 시간을 좀 많이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샘플 문제로 공개된 거 볼게요. 땡땡 기업에 새로 채용된 직원 9명이 각각 기획조정부, 홍보부, 인사부로 발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고민하실 건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뭐 직원 9명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가끔 문제를 어렵게 주면은 A, B, C, D, E, F 이렇게 해서요. 줘요. 그랬을 때 선택지에 A는 인사부를 지원하지 않는다. B는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게 조건 추리 유형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조건 추리 유형이죠.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문제 해결 쪽으로 접목이 되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획조정부, 홍보부, 인사부로 발령받는다로 해서요. 9명은 이라고 해서요. 특정하게 A, B, C, D 뭐 이렇게 가나다라마 누구 남자 셋, 여자 뭐 남자 여섯 남자 다섯, 여자 넷 비중을 조금 이렇게 준다거나 성별을 준다거나 내지는 이제 무슨 부일 때 그냥 직원 아니라 과장, 뭐 팀장, 일부 직원, 그냥 직원,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준다거나 하면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요. 자, 자신이 발령받고 싶은 부서를 각각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지원한대요. 이때 이제 암묵적인 사회적 룰을 생각하셔야 돼요. 1지망이 제일 가고 싶은 부서예요. 라는 거죠. 돼요? 아래와 같이 각 부서에 대한 직원 9명의 지원 현황을 토대로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인사부를 3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은 없다 입니다. 그러면 1번에서부터 9번까지로 배열을 해볼게요. 9명의 직원이에요. 그래서 배열을 해볼게요. 이들이 뭐 나머지 조건은 이 사람에 대한 조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암묵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부를 3지망으로 지원한 경우는 없대요.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갔을 때요. 인사부로 지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안 보이겠지만 인사부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를 3지망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자, 인사부보다 홍보부로 발령받고 싶어진 직원은 2명이래요.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그쵸. 인사부보다 홍보부로 발령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홍보부가 1지망. 될까요? 인사부는
인사부를 3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인사부는 2지망이겠죠. 됩니까? 그러니까 홍보부, 인사부 요렇게 지원한 직원이 2명이다. 로 볼 수 있고요. 자, 2지망으로 기획조정부를 지원한 지망이 2지망으로 홍보부를 지원한 직원보다 2명 더 많다. 있고 그 다음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선택지 제시된 상황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같이 맥락을 잡아가면 좋은 게 마지막이에요. 인사부보다 기업조정부로 발령받고 싶어하는 직원은 3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획조정부로 발령받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1지망으로 원한 거예요. 기획조정부를. 그런 직원이 3명이래요. 그럼 역시 써볼게요. 기획조정부를 먼저 1지망으로 한 사람이 3명이고요. 인사부는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갈 게 이미 짝꿍으로 보이죠. 여기가 기, 그죠? 여기가 홍.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때 2지망으로 기획조정부를 지원한 직원이 2지망으로 홍보부를 지원한 직원보다 2명 더 많대요. 무슨 말이에요? 2지망일 때 기획조정부가 2명 더 많다는 거죠. 홍보부보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리가 이렇게 4자리. 그죠? 그때 2명 더 많으려면 기획조정부가 3명, 홍보부가 1명. 될까요? 근데 여기 인사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사부가 1로 들어가야 맞겠죠.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홍, 이이고, 인이고, 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됩니까? 4번이죠. 기획조정부를 3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은 3명이다. 됐습니까? 1지망으로 인사부를 지원한 직원은 4명이다. 1지망으로 인사부 하나, 둘, 셋 4명이고요. 홍보부를 1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이 가장 적습니다. 2명이죠. 3지망으로 홍보부를 지원한 직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부를 2지망으로 지원한 직원과 3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의 수는 다르다. 다르죠. 됐습니까? 요렇게 해서 답이 4번이다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보실 때요.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될까요? 그랬을 때 직원 9명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무기명으로 그냥 쭉 나열해도 괜찮아요 라는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되고요. 상황적으로 제약이 있었던 것이 3지망으로는 인사부가 아무도 없어요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샘플 문항으로는 이렇게 4가지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4가지 정도면에 제가 볼 땐 그래도 비교적 가볍게 준 것이다. 조금 더 어렵게 제시되는 경우도 많고요. 까다롭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이제 생각하실 건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건요. 문제 유형을 보고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건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면의 의미를 빠르게 읽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사부를 3지망으로 지원한 직원은 없다? 그럼 3지망으로는 기획조정부와 홍보부만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면의 의미도 생각하셔서 이거 3지망 없어요 쓰시면서 반대로 기획조정부 홍보부만이야 라고 한 번 더 숙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모를 반드시 남겨두시면서 조건을 활용했을 때 내가 뭐가 안 맞을 때 내가 뭘 빠뜨렸지? 라고 찾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조건들의 표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메모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네, 요렇게 해서 문제 해결 영역 샘플 문항까지 풀어봤어요. 학생들이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풀어도 가끔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조건들을 가장 먼저 수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확정적으로 제시된 조건과 바로 직접적으로 유관하게 연결되는 조건부터 채워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양한 문제 유형이다. 진짜 문제 유형이 다양하거든요.
많이 풀어보시면서 일정 부분 숙달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유형에 좀 더 취약한가. 왜냐하면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해요. 그럴 때는 정확도로도 승부를 보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 유형과 내가 그래도 자신 있게 잘 해결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한 분별,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성실하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2022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샘플 문항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과 함께 웃으세요. 네, 그때 여러분들께서 합격하셨을 때 선생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거 나름 괜찮았어. 도움이 됐어요. 시험장에서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는데 괜찮았어요. 라고 하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많이 들으셨죠? 에듀윌은 합격이다. 합격의 길로 함께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